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뉴스 하나를 꼭지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의 저희 생각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7월 9일이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양한 투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이 이어지는 이유는 수급 예측의 실패로 공급 대비 수요 과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초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 보고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했을 때는 2, 3년 정도의 착공과 준공에 대한 갭이 늘어나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공급을 폭증적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2, 3년 정도 있다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게 예전부터 부동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권과 지금의 문재인 정권과의 데자뷰스러운 이 모습은요, 이 두 대통령이 재임을 한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2년도 이후에 제가 물론 부동산은 자체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2002년 이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책을 많이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책을 많이 봤고 아마 2010년 이후부터 책을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책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물론 거기 연구원 분께서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신 소장이 보는 경우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 때였죠. 지금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명확한 차이점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왜 가격이 올랐느냐,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즉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주택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봐요. 근데 2000년도 초반 우리가 엄청났던, 예를 들면 뭐 용산의 시티파크나 여러 주상복합이 떴었거든요. 이 주상복합이 떴을 때는 이 사람들은 실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증거금이 2조나 조 단위로 걸렸던 송도에 있는 더 프라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강풍은 없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 송도의 더 프라우라는 오피스텔이 뜨는 것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거주하기 위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사람이 단 1%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임대수익형 부동산이죠.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2000년도 초반에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올랐던 시절에 그나마 수익을 내고 컨설팅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신화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2010년도 이후에 부동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고 창출을 시키면서 투자자한테도 윈윈하는 그런 부동산 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힘들죠. 2000년도 초반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해도 가격이 올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철거 가옥 있죠. 철거 가옥은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은, 네.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2020년도 7월에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얘기를 하지만 없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은 실효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촉됐거나 도로가 관통되는 일반 구옥 같은 것들, 일반 철거 가옥이라고 하죠. 그거를 팔아먹던 21세기 컨설팅 업체도, 그 업체명을 직접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때 팔아먹었던 것들이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거가 상실된 사람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지역에, 다른 택지에 일반적인 아파트를 조성원가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법률로 되어 있었죠. 그것이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가리가 된 겁니다. 나가리데스가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법률의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사람들, 즉 다른 택지에 있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로 받고 싶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먹은 컨설팅 업체나 기획부동산한테 법률적으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도조례가 바뀜으로써 면죄부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좀 너무 다른 대로 또 삼천포로 빠졌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비전문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의 가장 천병은 바로 아파트였죠. 노무현 정부 때는 재밌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재개발은 못 죽였습니다. 재개발은 어느 정부가 와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서민이 사는 일반 구도심을 개발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의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정부에서 뺏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초과이익 한수에 대한 제도, 그리고 그 초과이익 한수에 대한 법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임대주택의 의무 공급이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뺏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도 그런 게 있었죠. 똑같이 있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의 공공적인 목적을 두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죽이려고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그 규제들은 재개발에서는 힘들었죠. 지금 재개발이 재건축과 다르게 반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입니다.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완전 죽여놨거든요. 반수를 해제를 시키기 쉽게 만들었는데 그 시장님의 논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가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러면 푸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진행이 먼저 안 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과 후를 달리 말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정부 때는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거였죠.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가 가격을 지금까지 뿐이 못 잡았냐.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실패했다라고 친다면 유럽권이나 영미권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거기는 헬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헬이 됐고요. 부동산 정책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실물 경기에 대해서 막대한 타격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실물 경기에 대해서 그나마 킵이 가능했던 건 한 금액 대비해서 20-30% 정도 저감을 했죠. 그것도 물론 다 원상복구가 됐지만요. 그것은 그나마 노무현 정권에 그런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물론 선진국이긴 하지만 영국의 아파트 3룸짜리 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것들이 100억 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런던 쪽에는. 그때도 2000년도 초부터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도.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닌자 대출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이 된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 즉 프라임급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들이나 아니면 무조건 그 대출을 시켜주고 요번에 2-3년 동안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안 내게 해주겠다. 네, 이자를 안 내게 해주고 그 대신 2-3년 동안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폭등하고 있으니까 팔아라. 팔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이자 없이 돈 없이 살고 2-3년 후에 팔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담보대출을 그 프라임급 담보대출 다른 채권들과 믹싱을 해가지고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섞어가지고 CDO라는 이상한 구조화 채권을 만들고 거기에서 피치나 아니면 S&P 같은데 그 신용평가회사에서 A등급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 팔아먹은 거죠. 금융기관에. 그게 터진 겁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17년 가격이 오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이 좋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미국의 패권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네, 패권국가에 기생을 해서 숙주가 미국이고요. 기생을 해서 지금 잡아먹는 게 일반적인 그 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여러 국가들의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이 대미 수출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걷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미 FTA 때문에 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대미 흑자가 지금 한 270억에서 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지금 중국이 우리가 사드 때문에 우리를 막는다 쳐도 70% 이상이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을 하거든요. 그걸 못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재를 완성재로 만든 다음에 미국에 팔아먹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그 많은 중간재 중에서도 간접적으로도 미국에 수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패권 국가는 항상 재정 적자가 그 불가피한 나라인데 지금 재정 적자가 사라지고 있죠. 또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위시로 한 여러 경제 공동체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또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전과 지금과 그때도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만 IMF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도 차츰차츰 그 김대중 정부의 큰 역할로 인해서 그 조기에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지금 현재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뭐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계법이라는 게 나타났죠. 국계법이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데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뭐 수출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이 있는데 그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투자 포지션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국계법이죠. 국계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우리가 서울 도시 2030 서울 플랜 2030 이게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서울 쪽에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이다라고 하면 서울의 진행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개발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발 계획 자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장 재래 사업, 현대화 사업, 지금은 도정법에 있는 5개의 사업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6가지인가요? 도정법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개발이 이미 공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시절에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보는 거는 너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 즉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더 프라우를 얘기하면 제가 인천 지역에 연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의 더 프라우는 강우병 같은 겁니다. 네, 강우병 같은 거였습니다. 더 프라우도 참 웃겼던 게 뭐냐면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전용률이 낮았습니다. 다른 오피스텔, 그때 당시 오피스텔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평당가로 매겼던 그때의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서 평당 분양가가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의 시세를 따르겠다. 그리고 이게 로또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사람들이 다 그 수요의 문제였습니까? 증거금이 조 단위로 거쳤는데 증거금은 아시죠? 그리고 몇백만 원 던져놓은 게 몇백만 원이 모여서 조 단위가 된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거기만 그랬던 거 아니었죠. 주상복합 아파트 그때 엄청나게 청약들 많이 했죠. 제가 그때는 그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인턴 형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투자를 했었어요. 다 청약을 넣고. 그게 화두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좋았던 시절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그때는 진짜 돈 버는 재건축이 상당히 많았죠. 2000년도 초반 때 뭐 잠실주공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인천 지역을 따진다고 한다면 웬만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했던 것들이 한 5년만 쟁겨놨다고 친다고 한다면 무상지분율도 충분히 받고 저층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2억 5천 정도 그리고 자기가 투자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갔었던 그리고 강남권이나 아니면 서울 중심권은 그 금액은 비교도 안 됐던 금액들이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해서 풍선 효과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치면 지금은 이미 예를 들면 재개발은 안 되는 것 뻔히 알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나 꽂지 얘기 드렸던 게 그 용산지구가 지금 다세대 지분 가격이 상당히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왜 거기에 오를까요? 되는 지역만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지역만 가격들 상승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예를 들면 전용 면적 10평 이하짜리의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 공급은 완전 폭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2008년도 이후부터 엄청나게 폭증이 됐는데 이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어느 시절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를 막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뜬다 라고 생각하고 더프라우 같은 강우병 같은 그런 투자가 생기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조금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막아내면. 아파트는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와 그 편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제한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오피스텔 등기가 났기 때문에 진행이 청약에 대한 제한도 별로 없고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 대기업 이름 브랜드 딴 H 오피스텔이 전형적인 아파텔이었죠. 근데 지금 피 500만 원, 피 300만 원에 매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지금 전매 매물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그쪽으로 분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빙이죠. 많이들 투자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쪽은. 그때 당시와 지금의 당시는 글로벌 요동성은 좋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 즉 2000년도 참여정부와 지금 당시의 차이점은 우선은 이것은 부동산은 돈이 안 된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의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저성장, 즉 저금리 저성장의 선진국에 가까운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의 시태를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좋았을 때는 일반 매물들도 오르겠지만 우리가 금액에 오르는 거는 제대로 오르는 거는 그나마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재개발 쪽이나 혹은 지금 강남 재건축을 위시한 여러 일반 분양 물건들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는요.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요.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봐봐 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구간 즉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의 그 구간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주식 같은 거죠.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주절거리는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